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하시고 나와서 지금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세금 아는 형, 또 유튜브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염지훈 세무사님 모시고 여러 이슈들 또 궁금한 것들 오늘 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지난번에 한번 나와주셔서 또 영상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래도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하고 지금은 세금 아는 형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세무사 염지훈입니다. 네네. 그 사실 퇴직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한테는 정말 따끈따끈한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님이신데 오늘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부동산도 그렇고 상속증여도 그렇고 뭐 여러 쪽에서 굉장히 세금 이슈가 많이 있는데 자, 지난 5월 10일 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혜택이 종료가 되고 이제 재개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중과가. 네. 그런데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주간 매매 변동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세금 관련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이 종료되고 나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뭐 4개월,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다주택 중과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5월 10일 이후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새롭게 하는 분들에게는 그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양도 차익의 뭐 60%, 7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제 그런 현실이 네.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다주택 중과를 받아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럴 거면 내가 이 주택을 팔아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매물들이 들어가고 어떤 매물들이 나왔나 그리고 거래가 활성화된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주변에 있는 중개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거래가 좀 떨어졌고 경기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위주로 거래가 조금 활성화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님들 말씀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아무래도 중과 문제가 있으니까 거래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매물이 좀 줄어들면 결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예상을 제가 들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금 말씀 세무사님 해주신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의 1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지역들은 어쩌면 조금 거래가 늘면서 상승도 살짝 올 수 있는 분위기다. 네. 다주택에 대한 이 중과세 이후에 부동산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매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은 어떤 거 예상되는 게 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지난 2026년 5월 12일 날 발표가 됐고 바로 며칠 전에 이제 그 대통령령이 통과가 된 걸로 언론 자료가 났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지금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데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요. 매수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4개월 이내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그것도 2년 이상. 근데요. 기존에 임차인이 있어버리면 못 팔아요. 임차인께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임차인도 임차인의 어떤 보호, 권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된다. 그거를 풀어준 게 2026년 5월 12일 날 발표가 됐고 며칠 전에 대통령령이 통과가 됐다. 그런 분들 올해 내로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는 입주를 전입을 유예해 줄게. 네, 그런 실입주 유예 규정이 또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때 5월 9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에게 그 주택을 매매를 좀 쉽게 해주려고 그때도 실입주 유예를 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다주택자들 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도 주택을 팔고 싶다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 하더라도 4개월이 아닌 그 기존에 있는 임차인 나갈 때까지는
매수자가 좀 늦게 들어와도 좋아. 네, 그게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주택자가 매수자일 경우에 한해서 네, 맞습니다. 무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매수자일 경우에 한해서 갭 투자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준 거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까지도 다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아무리 길어도 그 발표안이 났던 게 아까 2026년 5월 12일이라고 제가 네네. 얘기했는데 그때 체결된 계약 기준으로 최대 2년이니까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무조건 매수자가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2028년 5월 11일. 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람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뭐 플러스 2년까지 4년이 아닌 발표일 기준으로 2년. 그게 최고 마지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든 뭐 점유권이든 이런 걸 해서 안 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또 늘 예외가 있으니까 산 사람이 제가 들어가서 살 건데 죄송해요 나가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뭐 아무튼 이렇게 뭔가 매물을 잠김 현상으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뭔가를 하고 있군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 다소 좀 귀가 좀 열리는 좀 집 팔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호감이 좀 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국가가 배려를 해준다고 저는 이제 좀 이런 전략을 파지티브 전략, 긍정적인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근데 그거 말고 그래도 매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좀 네거티브 전략. 자, 주택을 안 팔면 너 이래도 주택을 안 팔 거야?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전략으로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 많은 분들이 조금 떨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공시지가가 올해 한 30% 이상 뭐 올랐다 이런 언론 자료가 많이 나왔고 지역에 따라서는 30%보다 훨씬 많이 오른 데도 있죠. 그러다 보면 종부세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법령까지 개정한다면 말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지금 현재는 60%지만 80%, 90% 이렇게 올릴 수 있죠. 그러면 곧 종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세법으로는 종부세법에서는 인별로 3주택 이상자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 표준이 12억을 초과하면 세율이 점프를 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조정 대상 2주택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세율을 이제 중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법령을 개정한다면 옛날처럼 조정 대상 2주택 또는 2주택인데 실입주를 안 해? 뭐 그 법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일정한 경우에 세율을 중과해서 종부세 부담을 좀 지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또 파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법령 개정안이 또 법률 발의가 됐죠.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10년 이상 거주까지 한 사람은 80%를 해주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이 이것만 보고 지금 주택을 다음에 팔면 나 세금이 양도 차익이 45억인데 나 세금 한 2억 7천밖에 안 나와.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2026년 12월 말까지 안 팔면 그 다음엔 세금이 5억 10억 올라. 이러한 법령 발의가 지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쫓기듯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그러면 뭐예요? 주택 매물은 늘어나겠죠. 이제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또 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를 미리 그냥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사실 그 장기 보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사는 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몰라도 과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혜택을 보고 장기보유를 했는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어떤 세정이 아니지 않냐라는 반발이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대 이익을 침해한 거라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급이냐,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할 때 네네네. 소급입법이냐, 소급입법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도 진정 소급이냐, 부진정 소급이냐, 뭐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판단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법률 개정안은 늘 있어 왔습니다. 안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렇게 법률을 만약 말씀하신 대로 바꾼다면 자 앞으로 주택 취득하는 것부터 그때부터 장기보유투표공제 이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려면 법률을 개정할 때 붙이게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2027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이러한 장기보유투표공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년 12월 말까지는 과거의 법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장기보유투표공제를 안 해줄 거예요. 팔 거면 지금 파세요. 즉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발의된 법률안이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은 그게 통과가 되면 2026년도를 넘어서 2027년도에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양도하는 것부터. 근데 만약에 이게요 절대 소급입법이고 법률에 정말 침해가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개정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과거에도 그런 개정은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로 가능은 하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률 개정안 현재 두 개가 발의되어 있는데 네. 그 내용이 살짝 각각 조금 다른 어떤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으로 한번 좀 보면서 네.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개정 발의안 개정안 1은 2026년 4월 8일 날 개정이 됐고요. 네. 이 취지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자체가 너무 과하다. 즉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강화하는 거다. 뭐 이래 그런 성격으로 취지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네네. 이 너무 과도한 혜택인데 와 이거 그냥 자체를 삭제하자. 그 대신 평생 장기 보유 세액공제라는 걸 만들어서 누구나 평생 2억만 세금을 깎아주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좀 이따 계산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차이가 양도 차익이 커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2억이 아니라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0억이 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축소하자라는 게 개정안 1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 1은요 오랫동안 살았어도 보유만 했어도 그냥 2억이야. 근데 개정안 2는요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셨으면 우리가 해드릴게요. 그런데 비거주 하셨어요. 비거주 하면은 하나도 안 해드릴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주요 내용을 볼게요. 주택 외에 토지, 건물, 입주권 지금 이런 것들도 일정한 경우에 특히 토지 건물은 15년을 보유하면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줘요. 입주권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과거에 토지 건물 다 해줬는데 자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 위주로 실거주 위주로 하겠다고 네. 그걸 안 해주겠다는 조금 다소 좀 무리한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비거주자 세법상 비거주자 지금까지는 세법상 비거주자도 30%는 해줬어요. 80%는 안 해줘도. 근데 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해준다는 건가? 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3년 이상 보유했고 최소한 거주를 2년 이상 했으면 거주 기간별 8%. 그러니까 최소값이 거주 2년 곱하기 8% 16%고 이러한 경우에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80%. 10 곱하기 8. 근데 보유 기간 30년에 거주 기간 2년이라면 16%. 그러니까 거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거주는 이 부분은 10년 이상 하나 10년 하나 맞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년을 거주한 사람이나 30년을 거주한 사람이나 똑같다. 예. 이렇게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뭐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시행이 된다면 다주택자들 그 중과보다 훨씬 세부담이 좀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주택자의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좀 사례를 만들어 왔는데 네네네. 이 개정안 1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기억하고 계신지 네네.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80% 해주던 걸 아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고 세액공제 최대 2억 2억. 그것도 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을 2억으로 한정한다. 그럼 라고 다 이 사람이 나중에 집도 사가지고 또 하면 또 2억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한- 평생 받을 수 있는 한 게 2억. 사람한테 2억이다. 네. 근데 이제 뭐 듣다 보면 막 다들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이 발의 아니기 때문에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국회에 발의된 이 안에 대해서 한번 효과가 얼마나 될지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이래요. 2026년 12월 이 발의안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한다면 50억 원에 팔았는데 취득가액이 5억이면 양도 차익이 45억 원이죠. 네. 근데 12억을 초과하는 만큼은 비과세를 안 해주고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니까 그걸 발라보면 45억 중에 34억 2천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 기준으로 80%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그럼 남는 게 6억 8,400인데 거기에 기본공제 빼주고 가세 표준의 세율 42%에 3,594만 원을 빼주면 결국 지방소득세까지 2억 7,500이 된다. 이게 현재 기준이고요. 개정안 1이 발의가 된 게 통과가 만약 된다면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은 34억 2천으로 똑같은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에 따른 산출세액이 14억 7,100인데 2억을 빼주고. 네, 2억을 빼줄지 안 빼줄지도 몰라요. 이것도 기준이 나와봐야 알죠. 예를 들면 산출세액의 10% 그러면 1억 4,700밖에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설령 이걸 다 빼준다 하더라도 세금의 차이 13억 9,900가 2억 7,500의 11억 2,300. 차이가 크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게 바로 개정안 1의 효과입니다. 자, 현재는 지금 왜 세금이 안 나옵니까? 여기는 왜 세금이 이 차액이고요. 이 왼쪽 현재는 2억 5천과 2,500 합해서 2억 7,500이다. 근데 그거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세가 네. 2억 7,50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2억 7,500. 7,500인데 11억. 그러면은 거의 한 11억 이- 4배 정도 나오네. 4배. 지금 보면 2억 7,500가 13억 9,900이니까요. 네. 4배가 넘네요. 5배. 5배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거에 이게 제가 얼뜻 드는 생각이 네. 이게 뭐 세정도 그렇고 모든 정치가 마찬가지지만 뭐가 됐든 갑자기 5배 올리는 거는 폭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해야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갑자기 5배를 더 내라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예령이 있다든지 아니 뭐 예령이 아니라 뭐 단계적으로 인상이라든지 뭐 5배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뭐 누가 근데 봐도 그 전번에 우리가 이제 다주택 중과를 하면서 세액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파시는 분들 막 금매로 많이 팔고 하셨던 적은 있습니다. 제가 뭐 저는 뭐 이 개정안 1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또 정부에서도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은 전혀 이제 삼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개정안 2 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정안 2를 보면요. 여기는 이제 실거주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현재와 개정안 2를 비교해 보면 만약에 이분이 극단적으로 거주를 10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 이에 따른 세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바로 직전에 우리 2억 7,500이었거든요. 80%까지 해주죠. 네. 근데 개정안 2는요.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똑같아요. 그냥 2억 그럼 이거 7,500. 개정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해야 되니까 이번 가정은 좀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은 3년인데 거주를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가고 엄청 크죠. 그다음에 좀 1주택이지만 오래 산 사람은 뭐 그 혜택이 가고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이렇게 거주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한 혜택은 좀 유지되는 듯한 약간 느낌. 그게 바로 개정안 2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안 2에서 약간 비튼 내용이 거주를
빵년한 경우를 한번 상정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현재도 세금이 많이 늘어요. 아까 같은 조건에서 2억 7,500이었는데 지금 거주를 안 하면 11억 1,000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4배로 늘어나는데 지금 개정안 2를 반영하면 그나마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다. 근데 개정안 1은 그래도 세액공제 2억이라도 해줬는데요. 개정안 2는 세액공제 2억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주를 안 한 사람은 그냥 장기 보유에 따른 물가 상승률에 따른 어떤 공제 금액도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0이 되면서 16억 1,900이 되고요. 물론 5억밖에 차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아까 우리 10년 이상 산 사람하고는 정말 차별화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2억 7,500이 16억 1,900이 되니까. 근데 개정안 2는 지금 주택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토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토지 건물을 지금 현재는 11억 1,100이에요. 근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건물을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비거주자도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5억 정도가 세금이 가만히 있다가 더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랫동안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발의안 2도요. 개정안 2도 조금 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다 종합해서 실거주 위주로 바꾸는 건 좋지만 공연히 토지 건물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에게 갑자기 이게 불이익이 온다면 그분들도 좀 당황하실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어떤 개정안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이제 갑자기 변하는 거는 좀 그건 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정부에서 정부의 의견하고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맞아요. 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다르다는 말씀은 안 하셨죠. 근데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긴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면 실거주를 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축소시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그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그 혜택을 좀 축소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근데 이제 해봅니다. 그 비거주 1주택자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이게 자기 주택에서 안 사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크게 얘기를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비거주 1주택자인데 예를 들면 제가 올해 10년 이상 살았어요. 저희 집에. 아, 과거에? 네. 과거에 살고 보유는 뭐 계속 하고 있고요.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성인이 됐으면 다 성인이 4명, 5명 뭐 아이 강아지까지 하면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집은 세를 주고 나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집을 그럼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으면 무조건 이 집을 팔고 그 집을 사야 되는 거냐. 취득세를 내가면서 그건 아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유로 넓은 집에 가고 싶어서 넓은 집에 세를 살고 제 집은 세를 줬는데 이것도 비거주 1주택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법문대로 해석하면 비거주 1주택자가 맞긴 맞아요.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있어서는 지금 10년을 채우셨기 때문에 10년 살았고 보유는 20년 이상 했죠. 근데 이제 이 법을 바꿀 때도 좀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좀 종부세나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조금 불이익을 가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 왜 갖고 있어? 팔어. 아니, 넓은 데로 가서 팔면 되잖아. 근데 지금 뭐냐면 내가 굳이 난 취득세 내기 싫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제 의사결정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경자 유전하듯이 주택도 실제로 살 주택을 보유해라. 뭐 이런 맥락으로 간다면 거기에 약간의 불이익, 텍스 불이익을 조금씩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서는 10년 이상 갖추셨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정안 2로 바뀐다 하더라도 보유 기간 중에 10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바뀌어도 근데 뭐 만약 개정안 1로 된다. 그러면 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날벼락이 떨어지는 건데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최근에 네. 또 그
IMF 이후에 사라졌던 토지 초과 이득세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걸로 돼 있는데 뭐 이게 좀 약간 뜬금없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다시 뭐 언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의를 했으니까 뭐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겠죠. 보유세에다가 종합부동산세까지 있는데 또 토초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뭐 이게 아마 헌법에 있는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뭐 발의를 했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토초세 이거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 토초세 제가 99년도에 공무원을 최초 입사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으로서 국세공무원으로서 근무할 동안에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금이다. 98년에 없어졌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반드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찾아보고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발의된 내용도 좀 살펴보고 그랬는데 네. 이거는 3년마다 부과하더라고요. 맞아요. 3년마다 부과하는데 3년 동안 정상적인 그 시가 상승을 초과하는 상승 부분 그거에다가 뭐 물론 과세 표준 비율에 따라 다르긴 한데 세율이 최고 오른 50%. 거에 50%. 맞아요. 와. 그러면 이거 내고 나면 아니 이게 실현 이익이 아니잖아요. 물론 다음에 양도세를 낼 때 미리 낸 거를 좀 빼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100% 빼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저도 그게 어떻게 또 이 다음에 바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게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토지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한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토지라는 거 하는 것은 그냥 이게 내가 경작하지 않는 이런 토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도 토지하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토지는 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다행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유휴 토지, 아, 경작하지 않는 토지, 나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요 주택 부수 토지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대지권 이제 그런 게 우리가 가진 토지지 우리가 이제 날 유휴 토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토초세 얘기하니까 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물론 일반 주택에는 해당되는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세금으로 옥죄는 듯한 분위기가 자꾸 일어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 물론 이걸 듣고 또 좋아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종합 부동산세도 네. 사실 우리 재산세도 부과되고 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뭔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물론 관련 없는 분들은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원래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부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외에 뭐 토지나 또 전답이나 또 뭐 상가 건물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뭔가 매기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잖아요. 네. 본 취지가. 네. 근데 지금은 그냥 1주택자인데 비싸다는 이유로 보유세 말고 또 내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기로 법에 정해놨으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좀 많아 보이는데 토초세 얘기 나오니까 또 화들짝 놀란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렸고 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이제 집을 던질 거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종료가 된 이후에 우리 아까 세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매물이 또 잠기는 현상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급매보다는 증여를 해버리겠다. 로 이렇게 돌아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매도보다 증여가 세금 면에서 어떻게 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뭐가 더 낫다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다주택자. 이게 만약에 부모님이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면 12억까지는 비과세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도해도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근데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파는데 주택을 파는 그 세대에 1세대 2주택이면서 파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다주택 중과 대상일 확률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세금이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도차 이게 60에서 70%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억 원에 산 주택이 10년 만에 20억 원이 됐다. 그런데 내가 조정 대상 1세대 2주택자라면 과연 팔아서 현금 증여를 할 것인가
그 주택을 증여할 것인가. 또 하나 있겠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근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많아질 것 같고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증여를 못하면 애들은 점점 재산이 안 늘고 나만 재산이 계속 늘어서 결국 마지막에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둘 중에 하나를 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현금 증여를 할까? 왼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20억 원에 팔면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고 양도세가 계산해 보니까 6억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네네. 그러면 남은 돈 13억 6천만 원을 전액 현금 증여. 난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아들 이거 줄 테니까 네가 이 돈으로 주택 사 하면서 줬는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해 3,600만 보니까 원 나오네. 3억 3억 6천. 6천만 원. 네. 그럼 여기 어찌 보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3억 6천. 세금이 10억으로 이제 없어지면서 자녀의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10억이다. 근데 이 10억짜리 주택을 사면요. 취득세를 또 내요. 근데 그것도 자녀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면 또 취득세 중과가 되니까 그 받은 10억으로 취득세를 내면서 또 3,300이 취득세로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나오는 총 세금이 10억 3,300입니다. 근데 20억짜리 하나를 그냥 반토막을 내버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못 하세요. 못 하니까 뭐 누가 이렇게 하겠어. 이거.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아니 그냥 이 집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집을 주려고 하는 이유, 본인이 10년 이상 갖고 있었던 이유는요. 너무 좋아. 살기도 좋고 미래 가치도 있고 그래서 자녀랑 같이 오셔서 제가 우리 자녀한테 이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랑 취득세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시가를 따졌을 때 이 시가가 이제 20억이에요. 팔아도 20억이고 내가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가 20억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2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하에 증여세만 6억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증여세도 증여세지만 이 취득세가 비싸요. 증여하는 사람이 2주택자고요. 그다음에 기준시가 당연히 3억이 넘을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부모가 1주택자이거나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또는 이 주택이 기준시가가 3억이 아닌 어느 하나만 해도 3.8%를 낼 걸 지금 모든 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지금 이게 3억 이상이면서 부모는 다주택자고 네네. 또 조정 대상 지역이고 하니까 12.4%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 취득세만 2억 5천이다. 그래서 합해서 이 주택을 줄 때도 한두 푼이 아닌 8억 5천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가로 안에 있는 이 숫자는 뭐예요? 요거는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공동명의.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부모님들이 이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건 좋아하지 않지. 네, 그러면 이런 걸 하면 한 1억 5천씩 줄어들어요. 증여세가 1억 5천이 줄어드니까 총 세금이 한 7억 정도 줄어드는데 어쨌든 주택을 증여하는 게 약간 낮기는 하네요. 낮기는 한데 네. 이제 좀 세법을 아시는 분들은요. 이거 듣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녀가 이 7억이 어디 있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주택 전세 놓으면 7억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빚이잖아.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고.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또 이 보증금을 낀 증여는 또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단순 증여를 하고 이 보증금만큼을 자기가 이제 전세를 주고 이 돈으로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고 그럼 이 빚이잖아요. 그 집에 언제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격이 낮을 때 일단 소유권은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비거주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자녀는. 그래서 평생 뭐다? 이 7억이나 8억 5천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동안. 그러면 이제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 주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하면요. 별로 또 차별화가 없네요. 왼쪽은 다 세금을 낸 후값이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하여튼 번 돈은 다 쓰고 죽어야 되겠네.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흥청망청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하여튼 뭐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명쾌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 답답해지는 부분도 네. 있고 세무사님 채널에서 네. 그 세금 아는 형 이 네. 채널에서 1세대 1주택인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중과세 대상이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음. 이건 도대체 뭡니까? 본인이 1세대 1주택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머릿속에 한번 나는 1세대 1주택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그냥 뭐에 홀린 듯이 어. 매매계약서 쓰고 언제 걱정을 하냐면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 다음에 걱정을 하더라 이거죠.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가 이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네. 이분에게는 기준시가가 1억도 안 되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상가 사업자 등록도 돼 있어요. 주택이 아니라고 본인은 굳게 믿고 오피스텔 처음에 분양받으면 우리가 환급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일반 가세자로 했고요. 그리고 매달 세금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럼 누가 봐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떳떳해. 이건 주택이 아닌데. 응, 주택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일반 주택을 이걸 팔았다. 옛날에는요. 이게 만약에 오피스텔이 상가가 아닌 주택이 돼버리면 일반 세율만 적용했어요.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큰데 이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이요 안 가봐요. 그 사람이 안 가본다고. 안 가보죠. 뭐 거기에서 계약서에 심지어 이렇게 써 있죠. 전입 신고 금지. 뭐 이런 조항도 넣어놓기는 한데 근데 오피스텔마다 특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는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입 신고하지 말랐는데 굳이 또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또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세무서에서 전화해 봤더니 누가 그냥 들어와 있다. 들어와서 그냥 잠만 잘 수도 있고 또는 이 주민번호를 세무서에서 쳐보면요. 뭘 할 수 있냐? 직업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사업 거기서 사업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는 회사원이다. 그럼 뭐 100% 주택이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나가서 보면 네. 아까 거 기억하세요? 50억이라고 쳐볼게요. 50억인데 5억, 4억 5천인데 만약에 비과세가 배제되면 비과세면 2억 7,500이었다고요. 근데 비과세가 배제되면 한 10억 이상의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기 전에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중과세 이러지 않으려면 내가 가진 주택이 몇 개인지 특히 내 세대원 세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세대가 진짜 1주택인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다른 농가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이 비과세나 중과세를 따질 때 주택수 산정에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세 가지 사례 중에 한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가 지하가 아닌 1층이 돼버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되는데 4층 이상이 되는 순간 다 가구가 다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또 단골 손님이 옥탑방 요즘에 이제 옥탑방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3층이 4층이 되면서 다가구 주택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면 다가구 주택 한 채가 될 수 있었는데 와 옥탑방 하나 때문에 다세대 주택 8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한 채가 전부 다 비과세에서 나머지 7채는 그냥 비과세를 못 받는 거에 멈췄다면 이제는 6채는 3주택 중과 그다음에 7번째 그 한 채는 2주택 중과 마지막 하나만 비과세를 받는 이런 이게 이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 사례인데 세 번째 사례는 이렇게 이제 다주택 중과 제도가 시행이 되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을 남편도 하나 아내도 하나 갖고 있는데 둘 다 양도 차익이 뭐 10몇 억씩 있는 거예요. 근데 와 중과가 아니면 일반 세율만 돼도 내가 위장 이혼 안 하려고 했는데 중과는 너무하잖아. 우리 이혼합시다. 하면서 실제 이혼이 아닌 위장 이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혼을 하고 팔면 둘 다 1세대 1주택자가 되죠. 네네네. 그러나 세법에는 위장 이혼을 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서 중과세를 적용하게끔 돼 있는데 중과세를 적용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억지로 가세관청을 속이려고 했다면 가산세도 10%가 아닌 4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년 늦게 걸리면 늦게 걸수록 1년에 8%씩 가산세가 늘어나니까 거의 양도차익의 60에서 70이 아니라 100%가 넘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늘 비과세냐 일반과세냐가 아니라 비과세냐 중과세냐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주택을 양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최근엔 또 뭐 부동산 이슈 말고도 또 다른 세금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10억 미만 아파트는 세무조사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9억 미만 아파트도 조사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한 22년 근무했고요. 일반 세무사로서 지금 3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가장 주택 가격이 낮은 자금 출처 조사 가끔 물어봐요. 얼마짜리까지 세무조사하는 거 보셨어요? 네. 이제 아까 이제 이분은 이제 9억 말씀하셨잖아요. 네. 9억 이하도 조사하던데요? 저는 6억 이하도 봤어요. 5억 몇천짜리도. 그것도 서울에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조사가 나올 때는 그 주택 하나만 분석해서 나오지는 않고요. 주택과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비 또 자동차를 취득한 것도 가세관청에서는 취득세 납부 내역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러한 소비 행위 대비 소득, 증여세 신고한 거, 그다음에 대출 받은 거 이러한 자금 출처를 비교한다. 비교해서 그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 벗어나면서 또 이 주택을 취득했단 말이야? 주택이 5억 몇천밖에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그래서 주택가액 그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통 때 내 소비 행위랑 그다음에 증여 그다음에 내 소득 같이 고려해서 한번 본인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양도세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낼까봐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일부러 집값을 낮춰서 파는 저가 매도 이런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무사님께서는 저가 양도에 함정이 있다고 하셔서 이게 주로 뭐 가족 간에 이제 뭐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뭐 어떤 함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택 가격을 싸게 팔면 세금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가족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일부러 싸게 파는 사람은 없을 없죠. 거예요. 예. 예. 아무래도 비싸게 팔아서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조금이라도 더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족은 달라지죠. 그렇죠. 가족은 우리가 저가 양도의 범위가 있어요. 즉 자녀에게 우리가 뭐 부모 자식 간에 많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한 7억 원에 팔아도 30%? 네, 30% 또는 3억 중에 적은 금액이니까 뭐 공연히 뭐 12억으로 해볼까요? 12억이라면 30%로 따지면 3억 6천이고 3억으로 하면 3억이니까 그 중에 더 작은 금액은 3억 원이죠. 그러면 12억 원짜리를 9억 원에 팔아도 무슨 문제가 안 생긴다? 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 9억만 딱 받으면 근데요 판 거잖아요. 판 거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부모가 어차피 비과세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9억에 팔든 12억에 팔든 세금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나 자녀한테 9억에 팔면서 나 9억밖에 안 받았으니까 양도가액을 9억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득세법에는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특수관계인 간에 싸게 팔았어? 그 싸게 판 게 또 5% 3억 규정이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 벌어져? 그러면 5% 이상 벌어지면 그러면 시가로 양도가액을 설정해. 그래서 12억짜리를 9억에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는 9억이 아닌 12억으로 해야 된다. 돈도 못 받았는데요? 특수관계인간이잖아. 싸게 팔았지만 양도세 신고는 시가 그 12억 원으로 양도세 신고해야 돼. 이제 이 규정을 요즘은 거의 다 하세요. 근데 간혹가다 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녀한테는 9억만 받고 나는 양도세 적게 내고 네, 그 부분은 놓치면 안 돼요. 자, 3억 덜 받는 건 사실상 증여예요. 자녀한테. 그거는 누리시되 양도가액은 12억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9억만 들였지만 또 어디 취득세를 계산할 때도 12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 양도를 활용했다 하더라도 양도인의 양도가액 시가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증여세만 혜택을 봐라. 그렇죠. 네. 취득세나 3억은 양도세는 제대로 내고. 맞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우리 세무사님이 아들, 딸에게 집을 싸게 사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은행 대출을 절대 갚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요거는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에 이제 계속 주택 얘기만 했는데 만약에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네. 자, 10억이라는 건물을 부모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자녀한테 증여한다. 증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10억을 아무런 부담 없이 주는 거. 그거를 단순 증여라고 하고요. 거기에 은행 대출과 임대보증금이 한 3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승계하는 거. 그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때 근데 이분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과거에도 증여한 게 많아요. 그래서 10년 이내 거를 합산하고 하니까 증여세율이 50%라고 생각해 볼게요. 10억 기준으로 증여세율이 50%면 5억이 증여세가 나오는데 대출이랑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증여하는 이 부담부 증여를 하면요. 그 부분은 양도세가 나와요. 그래서 7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3억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세를 낸다. 네네. 그러면 전반적인 세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세금은 안 따져보는 거예요. 세금 안 따져보고 자녀한테 이거를 아무 부담 없이 주고 싶어서 대출을 떡 갚아버렸어요. 이미 갚아버린 상태에서 안 되지.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못하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한번 오셨던 분인데 몰랐어요.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지. 이 다음에 또 증여하는 건 다음에 해도 되니까 일단은 대출 3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하고 10년 있다가 또 사실 증여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율이 50% 구간인데 지금은 부모님이 대출을 승계하면서 자녀가 승계하면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데 이런 것들을 언제 미리 증여해 보기 전에 증여를 하기 전에 단순 증여가 유리한지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는 미리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현금 증여입니다. 네.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런 거.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국세청 감시가 좀 강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금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경각심을 느낄 만한 최근 현금 증여의 뭐 세무조사 적발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거. 요즘 뭐 그 젊은 부부들도 아이들에게 뭐 주식 증여를 조금씩 한다든가 그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끊임없이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길게 보면요. 지금은 정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네. 근데 이제 꾸준히 1살, 11살, 네. 21살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좀 큰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다가 이제 부모가 이제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증여를 좀 해야겠다. 근데 이제 애가 제가 최근에 본 사례인데요. 이제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전세 보증금만 한 5억이에요. 그래서 집을 살려니까 또 너무 비싸니까 한 5억짜리 전세 보증금을 부모가 너무 이쁜 나머지 자녀한테 싸준 것도 아니고 뭐 집주인한테 싸준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고액의 임대 보증금을 어디서 구했는지 세무서에서 조사 통지서가 날라왔다. 주 내용이 그거였다. 그러면요. 그 정도에서 나왔다는 건 재산 사항을 다 파악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임차 보증금 이거는 어떻게 조달하셨어요? 딱 물어보는데 부모님이 싸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지불했는지 임대인한테 어떻게 지불했는지 소명하세요. 그러는데 소명할 게 없죠. 차라리 그냥 조용히 다른 게 또 안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딱 눈에 띄는 거죠. 꾸준히 자기가 저 증여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또 한 사례는 한 30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는데요. 15억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15억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갭 투자가 허용되던 시기에 즉 전세 보증금 15억을 끼고 서울에 있는 모 지역의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자기가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10억을 모으려면 이제 한 20년은 모아야 될 텐데 이제 30대 한 중반의 나이에 그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임대 보증금을 누군가가 대신 내줬다면 그런 건 너무 쉽게 눈에 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고가의 임대 보증금 또는 고가의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를 막 맨날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고가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계속 주목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세무사님 출연하셨을 때 세금 없이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3억 주는 방법 있다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영상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네. 얘기를 해주시죠. 예쁜 자녀에게 요즘은 뭐 주식으로도 많이 증여하고 그러는데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하니까 예쁜 자녀가 태어나면요. 태어나자마자 본인이 돈이 있으면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돈이 없으면 직계 존속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분 다 직계 존속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세 한 푼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근데 그 2천만 원뿐만이 아니라 뭐 삼촌 고모 그러니까 이 조카의 탄생을 예뻐라 하시는 고모 할머니나 등등등의 기타 친족들 이러한 기타 친족이 또 1,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1살 때부터 3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아이죠. 근데 이거를 얼마에 한 번씩 10년에 한 10년에 번씩. 한 번. 네. 그렇게 해서 또 3천만 원. 근데 만 19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를 탈피하면서 5천. 그렇죠.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5천. 기타 친족은 1,000. 근데 지금 기타 친족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부모도 못 주는데 기타 친족이 어떻게 줘? 가능하신 분은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5천 1,000 되면 21살부터는 6천, 31살은 6천. 그러면 3366 1억 8천을 증여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몇 살이죠? 30살까지인가? 31살까지. 31살까지. 네네. 그러면 이제 1억 8천이 1억 되는데. 8천. 네. 그리고 이제 군데 솔직히 이거는 이제 저희 집 얘기이기도 한데 설날 추석 좀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있잖아요. 애들 보면 이뻐서 그렇죠. 돈 단돈 주고. 10만 원, 20만 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용돈 주려고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용돈은 이제 사회통념상의 기준금액 내에서는 이제 비과세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록만 잘하면 우리가 그 증여로 보지 않는 그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금액하고 이거는 증여는 아닌데 군대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작년에 올해 제대한 우리 큰아들을 보니까요. 와 군대 월급이 상당히 커요. 근데 군대에서 그 돈을 받은 거 그거를 잘 저축을 하니까 생각보다 뭐 한 1년 6개월이니까 2천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 잘 저축해서 이자까지 쌓인다면 또 요즘은 주식이 워낙 좋으니까 주가 상승까지 입는다면 31살까지 자연스럽게 한 3억 정도는 될 수 있고 31살쯤 되면 우리가 결혼 출산하잖아요. 결혼 출산 즈음해서 우리가 출산증여공제, 1억 5천. 혼인증여공제 5천은 이제 아까 말한 그 5천이고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1억까지 합하면 요새 말로 한 30대 초반이면 한 4억은 가뿐하게 좀 모을 수 있죠. 야, 근데 30대 초반에 4억을 갖고 있으면 이건 다른 굉장히 사실은 앞서 나가는 네. 나이대 그 나이대 그죠? 그렇죠. 근데 주는 분들이 능력이 저도 그렇고 못 있어야 따라가지지만 사실 뭐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출생하시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좀 이런 계획도 미리미리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잖아요. 이제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더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은 주로 종부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얘기했는데 또 다른 소소한 법률 개정안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확정된 내용이 없지만 지금 사회 분위기를 보자면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요. 그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주목하고 있다가 어떠한 의사결정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종부세도 그렇죠. 종부세도 과연 내가 얼마나 바뀔 건지 그리고 이 여파가 정말 몇 년이나 갈 건지 이거를 생각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거면 빠르게 하는 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세무사님 모시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이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유튜브가 지금 우리 세무사님이 하시는 세금 아는 형입니다. 예, 친숙한 닉네임이죠. 예, 세금 아는 형. 그러니까 많이 좀 이렇게 가셔가지고 봐주시고 또 하시면 아마 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